스위스로 떠나는 비행기, 베른으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상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왜 헤세의 기억을 찾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헤세의 글에 눈물을 흘렸는가? 또 사람들은 왜 평생 헤세를 좋아했는지 묻습니다. 기차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은 헤세가 아니라 17살의 나였다는 것을. 유년기와 사춘기 소녀 시절의 모든 것들이 시네마스코프 영화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창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에 눈을 두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때의 고통과 상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 저는 매우 조용하면서도 밝은 소녀였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서재에서 글쓰기와 책 읽기, 정원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흙놀이를 좋아했지요. 풀벌레를 무서워했지만 꽃은 책만큼이나 사랑했어요. 친구들이 여름날에 우르르 몰려오면 강으로 들판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할미꽃을 꺾어들고 해질녘 집에 들어오기도 했으니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했고 엄마가 그리우면 엄마의 옷장에 들어가 앉아 어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앉아있던 어린애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2해 만에 집으로 돌아온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부터 초등학교를 지나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큰 오빠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바로 손위 언니가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부터이니까요. 언니의 귀가는 집에 약간의 파장을 몰아왔습니다. 문제를 수시로 일으켜 부모님과 학교에서 야단을 맞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미운 오리새끼가 된 언니는 전혀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언니가 막내인 저를 점점 경원시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날마다 원망과 미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다 모범생인 저는 칭찬을 받으니 그 미움의 화살은 사정없이 저를 향하여 날아온 것입니다. 언니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비록 공부는 좀 못해도 언니는 정말 예뻤거든요. 언니는 미움을 상쇄할 만큼의 미모였던 소녀였어요. 그저 저는 공부를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였지요.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이지매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래서는 헤세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 한스는 헤세 자신처럼 예민한 성격과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감수성 깊은 영혼이었어요. 헤세가 그러했듯 한스는 긴 방황 끝에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헤세 자신도 그러한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시점부터 저의 일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의미가 사라지고 어둠으로 묻히게 되고 만 것이지요. 그 평화스러웠던 일상과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원의 꽃들도 시들어갔고 쪽문을 열고 나가면 반기던 해바라기들의 인사도 시큰둥해진 거예요. 늘상 바쁘던 엄마의 사랑과 믿음조차도 제겐 동화 속의 먼 나라가 얘기가 돼버렸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그 누구도 저의 메말라버린 내면을 들여다보려 생각도 안 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헤세처럼 또 헤세가 그려낸 책 속의 한스처럼 17살의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저는 아직도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은 저를 현실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했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빠가 미국에서 사다 준 해외 유명지 화보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일본 나라의 사슴공원과 하코네의 후지산, 벚꽃이 담겨 있었어요. 그 풍경들은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풍경이 담긴 천연색 만화경 속 사진들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이 일 때문에 유럽을 자주 오가게 되었고 꼬모 호수와 가까운 루가노는 제게 익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 디자이너로 그 길을 수없이 오갔어요. 그리고 저는 햇셀을 만나기 위해 베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햇세의 삶은 그곳에 모두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햇세는 첫 부인 미아와 함께 보데노스 근처 가이엔호펜에 정착해 자연 속에서 글을 쓰고 정원을 가꾸는 꿈을 꾸었지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정원을 가꾸던 햇세는 베른으로 옮긴 뒤 삶의 가장 깊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수레바퀴 아래서 등을 지필했지만 훗날 햇세는 깊은 내면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겪은 정신적 위기, 전쟁과 가족의 아픔, 자신의 정신 분석, 그리고 내면과 치열하게 마주하게 되지요. 그 결과 그는 데미안이란 위대한 작품을 집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데미안 속에서 싱클레어 같은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도 코모 호수 옆 루가노 호수에서 30분 거리 몬타뇰라에 햇세의 정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을 때 그곳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제 마음을 채운 것은 기쁨보다 아쉬움이었어요.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녔지만 한 번도 그 정원의 문을 두드리지 못했으니까요. 햇세는 평생 정원을 사랑한 작가였어요. 그에게 정원은 꽃을 가꾸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와 수필 그리고 그림에는 꽃과 나무, 계절과 흙의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햇세가 글과 시 속에 남겨놓은 정원 그리고 제가 가꾸었던 108그루의 장미와 함께 어떻게 저의 자신도 삶의 상처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들려드리겠어요. 그냥 문학을 논하기보다는 인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안의 작은 몇 개의 화분이라도 좋지요.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정원이 언제나 여러분을 위로하고 일어설 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